철학이 뭐라고 생각해요? 철들게 하는 나무. 아, 물론 뭐 그것도 말은 되는데 황 선생님은 철학이 뭐라고 생각해요? 자기를 꼭 철학적인 그런 단어적인 의미보다는 나를 한번 되돌아보고 자기 그거는 이제 철학의 효용성을 가리키는 거고, 결국은 우리가 거시적으로 크게 보면 자연이잖아요. 뭐 우주라고도 할 수 있겠고 여기에 다 포괄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사람이 있죠. 사실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사람이라는 것은 결코 개별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개인은 그건 사람도 아니야.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개인은 없는 거거든요. 누군가의 아들, 누군가의 자식, 누구와의 친구, 그렇죠? 또 소속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대한민국 사람, 어디 사람. 지금 이제 미국에서 그 흑인 그 경찰관이 그 사살한 거 가지고 시위도 일어나고, 오늘 보니까 NBA 그다음에 프로야구 선수들 다 거부하고 인종차별이다 그러잖아요. 이 사실 차별이라는 것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차별 없는 세상이 있을까요? 없어요.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동물들 보세요. 자기 새끼 챙기는 거.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인간, 크게 보면 이제 인간. 그러니까 자연 속에 모든 게 포괄이 되지만 여기에 이제 사람 플러스 뭐 기타 동물, 뭐 동식물, 그런 의미의 좁은 의미의 또 자연이라는 게 또 있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구분하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마치 어린아이처럼 이게 이제 포괄적으로 천인데, 사람이 있게 되면서부터 이 자연 속에 있는 사람들이 뭘 만들어내요? 자연도 두렵잖아요. 이번에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이 중국 홍수만 봤죠? 지금 이 수재민이 6,700만인가 그래요. 중국. 인도는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인도 서북부 홍수 나가지고, 야, 중국은 양반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이라는 게, 아니, 집을, 뭐, 트럭을 흡수하는 건 보통이고, 중국은 한 마을을 산사태로 덮어버렸어요. 우리가 불이 뜨겁고, 미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서부는 산불로 난리가 났고, 허리케인, 대형 특급 허리케인이 그 동부를 2개 휩쓸어 가지고, 그 와중에 또 미국이 또 그 트럼프하고 바이든하고 또 이제 유세하고, 거기다가 코로나, 진짜 올해는 역사적으로 특별하게 기록될 만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진짜 다시는 이전 세계로 되돌아가기 어려운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자연재해를 통해서 겪게 되는 게 아닌가. 지금 세계, 또 오늘 아침에 보세요. 대통령이 방역은 신앙의 문제가 아니다. 그 예배 좀 자제하자 이랬더니 교회를 뭐 그 군소 상점 취급한다 이따위 소리로 대통령 면전에서 반박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아까 황 선생님이 뭐 자기를 되돌아본다는 거지만, 이 철학이라고 하는 건 넓은 의미 인간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현실 속에 나 혼자가 아니잖아요. 더불어 사는 현실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이해, 반성이
전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는 내가 참모라면 문재인 대통령은 뭐 철학적 문제가 아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목사가 그따위 식의 얘기했으면 아니 교회라는 건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일종의 우상 아니냐. 예배도 우상이에요. 예배를 목숨 걸고 지킨다? 그거는 교회를 지키고 예배하는 형식을 지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신앙심을 지키라는 거거든요. 그따위 사람들이 목사가 되니까 야, 아니 그러면 도울이 뭐해? 그런 목사 발언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진정한 기독교 정신이 뭐냐? 너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노자가 말하는 언어라든가 우리의 나누기거든요. 진정한 나는 하느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보다는 본질에 있다고 생각해요.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하느님 말씀이잖아요. 근데 불교나 도가에서는 그런 얘기가 일찍부터 있어요. 당연시 되잖아요. 응? 일부 선성도를 경전도 태우고 부처도 부수기도 해. 근데 기독교는 무조건 성경을 아주 사수하려고 그러고 교회를 사수하려고 그래요. 바로 이런 그 반박은 철학에서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우리가 자연의 무서움 속에서 이 자연을 주재하는 상제를 설정하고, 이 설정이죠. 인간이 있기 전에 신이 있습니까? 그런 거는 논리적으로 모순이에요. 신은 언제나 인간을 전제로 한 거예요. 인간 이전에 자연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같은 사람들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기타 동식물, 이게 뭐예요? 이제 환경이라고 하는 게 되죠. 네. 시간적으로 보면 뭐예요? 역사. 지금 여기서 보면 뭐 교육. 그래서 여러분들 철학적 인간학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서양적으로 나눌 필요도 없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개별적인 인간학이 될 수가 없어요. 무언가의 관점에서의 인간학이 되는 거예요. 역사학적인 인간학, 교육학적인 인간학, 환경학적인 인간학, 그 다음에 종교학적인 인간학, 자연학, 요즘 말로 말하면 과학적인 인간학,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가장 일찍부터 있었던 학문이 뭐예요? 자연학이라고 그러잖아요. 자연학. 우리 힐랍 철학에서 자연 철학자들 들어봤죠? 뭐 만물의 근원은 불이다. 뭐 피타고라스니 뭐 아낙시메스 공기라고 주장한 사람, 엠페도클레스는 뭐 원자라든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무한자라고 하는 아페이르라고 주장하는 자연 철학자도 있었고, 이 철학의 아버지라고 여겨지는 누구예요? 탈레스는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아, 이번에 홍수 영상 보면서 그게 부드러운 우리 음료수로 작용을 하지만, 야, 물이 한번 뭉치고 범람하니까, 아, 상상이 됩니까? 6,700만이 수재민이야. 자, 우리나라는 복받은 나라예요. 이번에 태풍도 교묘하게 서해로 비껴가면서 그나마 피해가 적고, 또 한편 또 북한을 때리냐? 김정은도 죽을 지경일 것 같아요. 안 되는 집안이 진짜. 그러니까 일찍부터 신학, 자연학이 먼저 있었고, 점차 아까 우리 안생이 얘기한 대로 인간이 철이 들기 시작하면서 사람 중심에서 신을 바라보기도 하고 자연을 바라보기도 하는 학문이 출발했는데, 그 엄밀한 의미에서 이게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학문을 크게 부르면 뭐냐면 신학, 자연학, 인간학이다. 그 중에 인간학을 우리가 철학이라고 할 수가 있겠다. 개론 시간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동양 철학은 인간학이 아닌 게 없어요. 네.
우리가 예를 들면 뭐 묵자 사상도 마찬가지지만 그 상제를 전제하고 있지만 인간 중심에서 설정한 개념이거든요. 이 종교 철학에서 많이들 논의되는 얘기지만 인간 이전에 신이 있었다라고 하는 건 그거는 맹신이에요, 맹신. 인간이 있고 나서 설정한 개념이 신이에요. 근데 왜 태초에 말씀이 있었나니 신을 전제하겠어요? 그만큼 어떤 신앙심의 권위와 근원을 설정하기 위한 것이죠. 그 또한 설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런 걸 가장 잘 짚는 게 불교예요. 불교는 예를 들어서 성철 스님도 마찬가지지만 성철 스님이 지키는 계율 가운데 4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돌아다니지 말아요. 예. 근데 실제로 대승불교에서 보면은 석가모니도 마찬가지지만 끊임없는 그 가난한 동네 촌에서 구도의 길을 평생을 걸었잖아요. 이 부처님. 부처님이 가장 장수했어요. 내가 알기에, 예, 그 빈민촌에 살았잖아요. 돌아가실 때도 뭐 독버섯, 여러 설이 있지만.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부처님의 그 불경에 집착하지 말고 부처님의 행적을 보면 난 대승이 옳다고 생각해요. 끊임없이 그 돌아다니면서 이 백성들의 애환을 보듬어 주는 거거든요. 그들한테 필요한 건 뭐예요? 색즉시군 공즉시색 이게 아니란 말이죠. 그걸 어떻게 이해해요? 예? 뭐 돈우돈수 성철스님 그게 이해됩니까? 그래서 내가 오늘 전차에서 생각할 때 성철 스님이 나 이제 회엄 스님 법문을 많이 들었는데 그 이제 성철 스님이 선배죠. 그 성철 스님의 그 메시지는 마음이 여러 곳으로 달리지 마라 이런 의미로 봐야지 그냥 토굴에 처박혀서 참선만 하라 난 그런 의미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뭐 이 선생들의 그 법문에서 나는 가장 거슬리는 얘기가 뭐냐면 그렇게 하면 뭐 괴롭다 뭐 슬프다 괴롭지 않냐 뭐 해암스님 말 중에 공부하다 죽어라 이런 말도 있고 그래요. 근데 불교 교리로 따지면 공부가 따로 있습니까? 네. 죽음이 따로 있어요. 다 넘어서야 되죠.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방편이에요. 방편은 누구한테 필요해요? 그야말로 깨어난 선생들한테는 필요 없어요. 대중들에게는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부처님도 필요하고 불경도 필요하고 법문도 필요한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선생들도 법문할 필요가 없어야 돼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떻게 돼요? 방편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동양 철학에서 방편학으로 가장 특징적인 철학이 유교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방편에 치우치다 보면 이게 교조적으로 경직되기가 쉬워요. 유교의 그 상하관념, 윤리관념, 지금 기독교, 우리나라 일부 기독교에서의 그 교주적인 행태. 그러니까 그 기독교의 본래 그 뭐 생명의 말씀이든 하느님의 말씀 그 자체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방편에 집착해서 그냥 성경으로 하고 부흥회하고 신도수 늘리고 헌금 많이 건드는 게 최고인 줄 알아요. 참 그런 그러니까 방편이 필요하긴 하지만 방편에 치우치다 보면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그러하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오늘 첫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내가 늘 얘기했잖아요. 철학, 자연학, 신학 어느 시기에나 이게 어느 하나가 배제된 적이 없잖아요. 오늘날은 우리가 이 입장에서 신학과 자연학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사고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전을 통해서 배워야 되겠다. 참, 스스로도 그래요. 어느 정도 이 방편에 이 방점을 두고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그 복사하는데 우리과 여학생, 나 이름도 잘 몰라요. 내 강의도 한 번도 안 들은 학생인데 갑자기 아는 척하면서 그래요. 3학기 다녔는데 30년을 다닌 것 같다고 그래요.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그만두실 때가 된 거다. 얘기 들어보니까 뭐 아파서 병원에 다니고 눈도 침침하고 이명도 있고 뇌 증상하고 똑같네. 작년에 이명으로 고생했고 올해는 눈이 침침해져가지고. 하여튼 요즘은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불교라든가 특히 이제 선생들의 법문, 그다음에 이제 양자역학 이런 쪽에 이제 관심을 두다 보니까 이게 점점 하나로 보이기 시작하는데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기대해도 좋습니다. 자, 오늘 우리 교재로 163페이지 논어부터 안 선생님 먼저 읽으시죠. 논어 BC 450년경에 만들어진 책으로 공자의 언행록이다. 공자를 중심으로 그의 제자들과 제후와의 문답 등을 기록했다. 논어는 어록이라는 뜻이다. 공자와 그 제자들의 말과 행동이 약 500개에 이르는 문장으로 묘사되어 있다. 하기편에서 요할편까지 20편으로 이루어져 있다. 유가 한 제자가 공자의 말을 잊지 않으려고 허리띠에 적어두었다는 구절이 논어에 나온다. 이처럼 논어는 그 제자들이 공자를 둘러싼 말과 일들을 정리해서 기록한 책이다. 그렇게 정리된 시기는 한나라 초기인 BC 2세기라고 한다. 때문에 논어는 체계를 갖추지 못했고 내용에도 일관성이 없다. 논어 가운데서도 공자가 생전에 힘주어 말하고 후세 사람들에게도 강한 인상을 남긴 말을 하나 꼽으라면 당연히 그것은 인이다. 이는 보편적인 인간의 측면을 지니고 있다. 공자는 그것을 달리 군자의 덕이라고도 말했다. 중국의 문화혁명기에 공자가 비판의 대상이 된 것도 그 때문이다. 예. 그 논어라는 뜻은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맹자나 뭐 묵자나 순자 같은 경우는 그 사상가를 가리키기도 하고 그의 저술을 가리키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왜 이게 이 책이 공자라고 안 하고 논어라고 했느냐, 여러 설이 있지만 이거를 이제 제자들이 공자의 말씀을 토론해서 정리했다, 그런 이제 학설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게 아니라 사제 간에 제자들 간에 토론해서 정리된 말이다. 예, 이게 글자상으로 그렇게 이제 설명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건 중요하지 않고 주요 내용은 여기서 얘기했듯이 뭐예요? 공자의 발언이나 공자와 제자의 문답 내용이 정리된 책이죠. 그래서 우리가 후세에도 우리나라 퇴계 선생님 같은 경우에 스승과 제자의 문답을 이자수어로 정리하잖아요. 책 제목이 이게 왜 정숫자가 생각이 안 나냐? 어? 숫자가 어떻게 돼? 참 큰일 났어. 이게 맞나? 예. 맞는 것 같은. 예. 그러니까 이태계 선생님의 그 알짜배기 말, 이런 뜻으로 제자들이 이제 정리한 건데, 하여튼 뭐 그러니까 공자가 직접 쓴 건 아니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기억 혹은 메모를 통해서 후세에 정리됐다. 다만 논어에 보면 공자 말고도 증자라는 용어, 증삼이라고 하지 않고 증자라는 용어가 보이고, 또 유자, 이유학이라고 하지 않고 유자라는 말들이 많이 나오는 걸 보면 아마도 이 증자와 유자의 문인들, 다시 말하면 공자의 재전 제자들에 의해서 정리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뭐예요? 공자는 기원전 551년에 출생했잖아요. 한나라는 뭐예요? 그 진나라가 기원전 221년. 그 다음에 한나라가
15 빼면 뭐예요? 206년인가요? 205년인가 6년. 여기 한나라예요. 한나라 초기. 그러니까 거의 350년 정도 차이가 나니까 공자의 제자들이 정리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증자와 유자의 그 라인에 문인들이 정리하다 보니까 공자만 높일 수가 없잖아요. 자기 직접 스승 계열의 그걸 높이다 보니까 증자와 유자라는 단어가 제법 보인다. 그래서 대체로 이렇게 봐요. 그 다음에 그 논어는 이제 총 20편으로 되어 있고요. 이 프린트를 보면 그 공자의 제자가 공자의 말씀을 뭐 기록했다. 그 내용이 우령공편에 나와요. 예. 황수님 한번 읽어보세요. 자장문행 자활 원충신 행 마명수 목수 만맥 만맥 몇장 독경. 예, 독경. 수만맥지방 행의 언불충신 행자 독경 수주리 행포제 립즉 견기삼어 전야 제여 즉 견기기 형야 부연 후행 자장서 저예요, 저. 예. 그 맨 마지막 글자는 허리띠 신자예요. 그러니까 자장이 허리띠에 썼다. 공자의 말을. 이 번역해 줄게요. 자장이 행세하는 걸 물었다. 어떻게 처신하는 게 좋겠습니까? 여기서 행은 처세의 의미죠. 그러니까 공자가 말하기를 말할 때 충신, 진실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거짓이 없는 이 충과신이 늘 붙어 다니는 단어예요. 이거는 주관적인, 이거는 객관적인 관계에서 나오는 덕목이죠. 그래서 이 믿을 신자가 뭐예요? 사람 상호관계에 말할 때의 믿음성이에요. 안소연이 말하면 이건 믿기 어렵다.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행세할 때는, 행동할 때는 독실하고 경건해야 된다는 거죠. 공경스러워야 된다. 그러니까 말할 때 충신하고 행동하는 것이 독경하면 비록 오랑캐 나라에서도 통할 것이다. 행이라. 행할 수 있다 해도 되고요. 통할 것이다. 그런데 반대로 말을 할 때 충신하지 못하고 행세할 때 독경하지 못한다면 수주리라도 비록 좁은 마을, 향당, 동네에서도 행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입즉, 서 있을 때는 그것이 앞에 함께 참여함을 보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 가만히 있을 때도 충신과 독경을 생각한다는 거죠. 수레에 있을 때는 즉 그것이 수레의 그 가로대, 들보에 의지하고 있음을 본다. 그런 뒤에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뒤에 내용보다 앞에 내용이 좋죠. 자장이 그 내용을 허리띠에 썼다는 거예요. 말할 때 충신, 행동할 때 독실하고 공경스럽게 한다. 그러니까 이 예를 왜 들어줬어요? 그렇듯이 일부 메모된 것이 후세에 전해질 가능성이 크다. 그 다음에 하기편. 예. 안 선생님 읽으세요. 서기편. 친구가 멀리서 찾아오면 또한 즐겁지 않으냐. 너무 유명한 말이라 누구든 한 번쯤은 이 말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논어를 펼치면 맨 처음에 나오는 문장이다. 전체를 보면 다음과 같다. 공자가 말하기를 배우고 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않으냐. 친구가 멀리서 찾아오면 또한 즐겁지 않으냐.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원망하지 않는다면 어찌 군자가 아니겠느냐. 이것은 학문의 즐거움을 강조한 구절이다. 이 가운데 우리는 친구에 관련된 구절만 즐겨 차용해 사용한다. 많은 중국의 고전 가운데서도 특히 논어에는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말이 많이 들어있다. 이를테면 다음과 같은 문장도 널리 인용된다. 교묘하게 꾸민 말과 곱게 꾸민 얼굴에는 어진 덕이 없다. 잘못을 알았으면 솔직하게 고쳐야 한다. 이러한 말들은 모두 공자의 말을 그대로 인용해 기록한 것이다. 그러나 논어에는 다음과 같이 공자의 제자가 한 말을 기록한 것도 있다. 증자가 말하기를 나는 매일 3가지로 내 몸을 반성한다. 이처럼 단독형이 있는가 하면 문답형도 있다. 공자와 자공의 문답을 살펴보자. 가난해도 아첨하지 않고 돈이 많아도 교만하지 않으면 어떠합니까? 자공이 묻자 공자는 이렇게 말했다. 좋은 말이다. 그러나 가난하면서도 도를 즐기며 돈이 많으면서도 예를 좋아하는 것에는 미치지 못한다. 자공이 시경에 나오는 절차탕말한 이를 두고 한 말이겠군요 라고 말하자 공자는 이렇게 말했다. 사야, 비로소 함께 시를 논할만 하구나. 과거를 말하면 미래를 아는구나. 자공은 공자의 수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말을 잘하고 재기가 뛰어나며 상업에도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업가로 공자의 활동에 경제적 지원을 했다. 그런 자공이었기에 돈이 많아도 교만하지 않으면 어떠합니까? 하고 물을 수 있었던 것이다. 공자는 이것을 좋은 말이다 라고 칭찬하면서도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충고한다. 그러자 자공은 시경을 인용하면서 타기편의 서두를 장식하는 배우고 때로 익히면 또한 즐겁지 않으냐라는 구절을 실천하려는 자세를 드러낸다. 리얼리스트인 자공다운 발상으로 시작되는 스승과 제자의 대화가 손에 잡힐 듯이 다가온다. 논어의 문장은 단독형이건 문답형이건 더 이상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압축되어 있다. 그 때문에 의미를 파악하기 힘든 경우도 있지만 신중하게 읽어가다 보면 그 압축된 표현이 오히려 매력임을 알 수 있다. 논어가 오랜 세월이 흘러도 고전으로서 그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이와 같은 문장의 매력 때문일 것이다. 예. 그 반분호라는 고사는 알죠? 송나라 태주 조광윤과 관계된, 예. 그거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이거 뭐 너무 유명한 거라. 그래서 학위편의 중요 내용을 한번 보죠. 예, 첫 번째, 예, 자활 학위 시습시면 불여교로와 요붕이 자원박내면 불욕낙호와 인부지 불온이면 불욕군자호와 배우고 때에 알맞게 익히면 기쁘지 아니한가. 우리가 여러분들 연락이란 말 알죠? 이거는 무슨 열자예요? 예, 낙은. 예, 기쁨과 즐거움의 차이가 뭐예요? 기쁨은 혼자 개인의 감정이고요. 즐거움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맞아요, 즐거움은.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혼동해서 쓸 때가 많은데, 즐거운 시간 되세요. 뭐, 기쁜 시간 되세요. 사실 즐거운 시간 되세요라는 의미는 좀 약간 전화인사로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 하면서, 뭐 그것도 나쁜 건 아니겠네요. 어떤 뭐 영화를 보든 가족 관계에서든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 심정을 기쁨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심적인 것과 연결되는 거고, 이 즐거움은 아무래도 뭐 이걸 육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대외적인, 이거는 내적, 외적으로 이제 구분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배우고 그거를 익힌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그거를 정리하고 반성함으로써 나름대로 재해석할 수 있는, 그랬을 때 이제 우러나오는 것, 이게 이제 즐거움이고, 기쁨이고, 유봉자원박내, 이 붕은 동지라고 그랬죠.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자원, 멀리로부터 막 오면, 이게 원방을 명사로 해석하는 주석도 있고요. 먼 곳으로부터 오면, 혹은
먼 곳으로부터 막 방이 이제 비로소 방, 바야흐로 방자잖아요. 막 오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이건 뭐 다 우리가 친구 만나는 거야. 특히 공자와 뜻을 같이 할 만한 사람이 얼마나 적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동지가 방문한다면야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을 느끼겠죠. 이렇게 내외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얘기하고 마지막으로는 인부지,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불온, 성내론자죠. 성내지 않는다면 또한 군자가 아니겠는가. 여기 자료에 많이 나오겠지만 군자의 덕목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남에게서 어떤 걸 의지하거나 찾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 속에서 모든 거를 반성하고 자기를 먼저 반성하고 자기가 먼저 모범을 보이는 거기 때문에 남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죠. 야, 환갑이 지나고 나서야 나는 비로소 옷 입을 때 남의 신경을 안 쓰게 됐어요. 내가 젊었을 때부터 평생 신경을 쓰는 게 나는 목에 있는 흉터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깃이 없는 옷을 산 적이 없었어요. 근데 요새는 산에 갈 때 깃이 없는 티셔츠 입고 가기도 하고 그래요. 생각해보니까 날 쳐다보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60년이 걸렸어. 그게 쉬운 일이 아니야. 안 선생은? 저는 반반인 것 같아요. 아직도? 완전히